네,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지난 12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도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 모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여야의 대선 경선 관련된 이야기와 제주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패널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엄청 덥죠? 네. 덥습니다. 건강들은 괜찮으십니까? 예, 간만에 봐가지고 제가. 더운 때는 이 보양식을 많이 먹게 네. 되는데 그럼 살찌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살 빼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땀이 막 나고 이렇게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네, 제일 큰 고민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민 있으십니까? 요즘 잘 고민이라면 더워서 고민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대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컷오프, 이제 본선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제 뭐 바짝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비 경선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본선에 이제 6명의 후보들이 이제 진출을 하였는데, 그 예비 경선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 평가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이번 주인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복싱 경기를 했는데 룰을 지키지 않았다. 발로 차는 후보들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비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경선 과정을 보면 이재명과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게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게 본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되면 한 팀이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 금기, 일정한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게 좀 존재해야 되는데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발로 찬 후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게임의 룰을 좀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아까 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복싱이라는 그 은유를 썼으니까 저는 사실 이종격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후보로서 선거를 뛰어봤고 또 당내 경선도 계속 치러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룰을 가지고 하기에는 당사자들이 생명을 걸고 하는 전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룰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쪽에서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현재 그 경선 흥행이 아직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놔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금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듯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면 경선 흥행을 염두에 둔다면 예상보다는 흥행을 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2차과 3차 토론회는 밤 11시 하니까 했으니까 뭐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덜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워낙 이 압도적인 1위를 이었는데 조금 의외였다는 건 경선 과정을 지나고 나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가 굉장히 압도적인 1위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는 양강구도 하에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게 후보가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 후보니까 이제 그 경선이 좀 치러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뭐 누군가에게 뭐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지를 선언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2강 혹은 3강 구도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구도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제가 볼 때는 3강 체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강이 돼버리면 서로 이제 건너지 못하는 강들이 있는데 3강이 되었을 때 하다못해 뭐 2강 1중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약이 돼버리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의 연대가 사실 이번에 효과를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효과를 봤는데 그 효과의 성과물을 누가 챙겼느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예, 지금 뭐 전 이제 이 총리께서 그 성과를 이제 가져가신 것 같고 그 성과를 가져가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이 또 배가 아프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당 대표로서도 뭐 실패했었고 총리로서도 뭐 그게 잘한 건 없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죠. 네거티브까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 얘기하죠. 지금 대표로서는 0점짜리였다 이런 얘기하는데 굉장히 독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로부터의 성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발언은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지자들 향한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적통 후보로서의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즉 이재명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추미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다. 근데 이제 그게 본선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있죠. 당내 경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본선에서 경쟁력인데 본선은 더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본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더하기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있을걸요. 그러면 과연 그 메시지가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낙연 지사가 예비경선 치르면서 조금 상승을 네. 지금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고 그리고 이제 본선 진출한 후보들 중에 좀 예상의 인물이라든지 생각보다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낙연 전 총리께서 전 대표시기도 하죠. 이분이 성과물을 가장 많이 가져가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인지도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그 경선 과정이나 그 전에 또는 지금 그 개별 캠프에서도 시대 정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그 담론으로 승부를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유명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유명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노출됐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를 하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지 여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한다는데 표를 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되실 거고 그 효과가 그 안에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선 과정이 정책적인 대결의 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한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기에 의존한 경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1위였지만 결국 이낙연 전 총리도 만만치 않은 정치 이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좀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기로 인해서 결국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뭐 의외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뭐 두 분, 김두관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문순 강원지사도 물론 이제 지역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의 열세를 극복하고 지역 정치의 복원, 뭐 지역 분권 얘기했지만 조금 아쉽게도 좀 탈락이 됐는데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의 선전이 민주당 경선에서 흥행을 일으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파란을 일으킬 것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할 수 있다면 아까 박용진 그 후보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박용진 후보님하고 저는 견줄 만한 저희 당,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사실은 본인은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당사자들이 너무너무 섭섭해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저희 당의 그 윤희숙 의원님이 박용진 의원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하다 보면 홈런을 잘 치는 4번 타자도 필요하지만 테이블 세터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득점권의 주자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보면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득점권의 주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이블 세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홈런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박용진 의원이 싫어할지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민주당 예비 경선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흥행은 못했어요. 이제 네. 조금 이제 본선에 이제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하니까 조금 달아오르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그 흥행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가요? 그거 아닐까요? 우리 어대명, 어대낙 뭐 이런 표현을 하듯이 일단 뚜렷한 1위 후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전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을 연기하느냐 마느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던 이유도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대규모의 군중 참여, 동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경선 또 흥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으로 국민의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같은 생각이세요? 다른? 네. 저는 이제 약간 입장의 차이가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의미냐 하면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지금 집권당으로서 해왔던 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하겠다는 그 일에 대한 그 대안의 제시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부분이 꼭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는 부분이 매우 약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닌 것 같다는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안을 말씀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그거보다 네거티브가 더 줄을 이뤘죠. 그러니까 여당에서의 경선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반면 야당 또는 이제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때는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범야권 쪽에서는 그 개인의 개인기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 집권 세력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실하게 이제 그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 풀 것이냐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경제 문제예요. 근데 경제 문제가 여당 쪽에서는 그나마 경제 전문가들이 좀 있죠. 야당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여당에 비해서 야당이.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 검찰총장 또 감사원장 이 두 분이 바뀌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기 전에 방금 들었는데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은 뭐 오늘 입당하셨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흥행의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본선 전망을 좀 해보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 네. 뭐 주문을 한번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결선 투표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 없이 그냥 과반 득표로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2위, 3위 후보로 쳐져 있는 다른 후보들은 결선 투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결선 투표가 된다면 다른 후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에게 마음을 줬던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선 후보의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누가 된다. 글쎄요, 제가 누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 지지하는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항의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 간의 연합 가능성 예, 물론 부분들도 좀 있다고 그렇고, 보죠.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선 후보 사이의 연합은 그건 뭐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늘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선 과정에서 서로의 이제 그 이해 득실 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 뭐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합종 연행 또는 이합 집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흥행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본선에서의 경쟁력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뭐 결선 투표제를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결선 투표 가기 전에 과반을 이미 넘어버렸으면 그건 결선 투표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국민의힘도 12일부터 당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는 지금 이미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좀 특이한 게 장외 주자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 있잖아요. 지금 뭐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뭐 입당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당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입당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셔서 뭐 당연히 저는 입당하실 거라고 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네.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입당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이제 뭐 장외라는 것을 전제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입당하셨지만 장외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느냐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곧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장외에 계시면 보호막이 없습니다.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늘 네거티브, 그래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캠프 본인이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이제 외연과 조직을 갖고 있는 정당 정치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오실 거냐의 문제가 남겠죠. 예. 경선 버스가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버스가 떠난 다음에는 뭐 택시 타고 쫓아오던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뭐 이준석 대표께서 하시기도 하셨는데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시는 게 아마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점을 놓치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예비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윤석열 총장이나 또 뭐 지금 총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 특혜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인데 공정의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복잡한 셈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시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고 봅니다. 언제 합류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부산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조만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 있으면 집 밖을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인이 이상한 뭐 듣도 보도 못하는 매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지라시라고 하는 정보지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겁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경우도 선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광야에 혼자서 외치는 소리를 한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 그 자기 자신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8월에 버스가 떠난다고 그러던데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8월에 버스 타는 게 맞다. 만약에 8월 버스를 놓친다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인 운명도 굉장히 큰 기로에 설 수 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뭐 반기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선 과정에서 있던 제3 후보의 말로가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두 분 다 이제 들어와야 된다. 네.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계속 있다가 예전에 뭐 안철수 후보나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실패의 그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어떠한 이슈가 생겨서 그 이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지율이 이제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제3지대론이 다시 힘을 얻을 거예요. 근데 제3지대론이 힘을 얻기 전에는 본인이 제3지대론에 깃발을 꽂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대통령 선거 어려워요. 진짜 전국 단위 선거고요.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고 국민의힘,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순간 본인보다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지지율에 의한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자,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이 여론조사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기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성 정치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하수다. 대선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치를 수 없다. 아무리 안철수 대표하고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뭐 안철수 대표도 떨어진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물려받으면 그게 실패죠.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빨리 오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범야권에 거론되는 후보들만도 한 15명 네. 안팎이 돼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경선 분위기를 좀 달아오는 데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는 이유는 뭔지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당내 유력 인사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면 그 윤석열 전 검찰 이게 참 우리 지금 대선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면 되게 희한한 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보수 야당이 그래도 보수 야당에게 적통을 이어가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 국민의힘 주자들이 정말 지금 지지율 조사를 보면 정말 지리멸렬하기가 그지없단 말이에요. 뭐 4%, 5%, 7% 정도인데 지금 정치 신인이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리고 여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게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수도 치기도 하고 응원도 했을 수 있겠으나 거꾸로는 역설적으로는 당내에서 힘을 기르는데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내 후보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졌다. 근데 요즘 슬슬 이준석 대표도 자강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내 후보들의 지지율이 그대로 뭐 본선에서의 지지율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언젠가 좀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선 주자로 결정되는 순간 좀 굉장히 폭발적인 힘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15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라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아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의 본선 주자로 되는 순간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아니라 정말 반등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뭐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예정을 한번 해보시죠. 대통령 선거를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재선을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당의 힘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현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과 이슈 메이킹,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모든 이제 언론기관이 그분의 입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인사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을 얼마나 언론과 여론이 그걸 따라가지고 또 귀 기울여 주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자강론을 얘기해야 될 만큼 당내 주자가 제대로 키워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성에서 그럼 각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선거에서는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여당 쪽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대권 후보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담론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한번 후보들 스스로 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 비전과 과거에 매몰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본선 후보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이고 또 올라간 다음에도 대안 세력으로서 자리매김되어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지금 장외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제 막 들어오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도 똑같은 이유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은 아까 얘기한 장외 주자들이 좀 있고 이것 때문에 관심을 지금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보다는 예비 경선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흥행할 여지들이 좀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수성하는 쪽보다 도전하는 쪽이 관심을 더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국민적인 관심이나 흥행 이런 부분들이 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본선에서의 대결이기 때문에 본선 대결은 결국 우리가 많이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51대 49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당 차원에서 또 특히 지지자들도 정말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이 주자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원희룡 제주지사. 네. 예. 언제 사퇴할 것이냐 이것도 계속 관심이었는데 사실은 그 사퇴를 할 줄 알았는데 네. 뭐 코로나 때문인지 지금 약간 사퇴 시점이 조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사퇴 시점은 어떻게 보시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대한 전망. 예.
그쪽에 정무라인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사퇴하면 그만둬야 되는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는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싶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주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해버리면 이렇게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비판이 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퇴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 뭐 보니까 뭐 7월 초에 한다. 뭐 기자회견까지 준비되어 있다. 뭐 관덕정에서 한다. 뭐 여기까지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미뤄진 거는 코로나다. 근데 지금 원희룡 지사의 마음은 우리가 하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원희룡 지사와 좀 교감이 있으세요? 이 사퇴 시점에 대해서? 사퇴 시점과 관련해서 원 지사님께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계신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그 결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시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주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지사께서 지사직을 사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대선 후보로 나가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사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정치적인 흐름에서 사퇴 시점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나는 사퇴를 하고 그 사퇴라는 것을 뭐 어떻게 보면 기폭제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더 좋겠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그 후보군들이 예비 후보를 하루라도 먼저 등록해서 먼저 뛰면 이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후보나 또는 뭐 심지어 도의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명함도 돌릴 수 있고 본인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을 빨리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명함 돌려가지고 인지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예비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주목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지사직이 분명히 제약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약은 있지만 본인이 그 책임을 오히려 더 이게 나는 이 지사직을 유지하는 그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그 시점을 본인이 언제로 하겠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흐름이 가는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시점에 사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참 답답한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인생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정치는 더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제주도지사라고 하는 공적인 책임은 좀 뒤로 밀어두고 정치적인 어떤 거 공학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차악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좀 남겨둬야 될 텐데 지금처럼 돼서 예를 들면 경선 컷오프에서 최악의 경우에 컷오프에서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낙동강오리 많이 할 텐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제주도에서 결국 기댈 때는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도지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기댈 때는 저희 도민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정치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과연 도민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결부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까 부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의 수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만 안 두시는 게 도정에 집중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살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원 지사님 컷오프는 통과할지 경선에서는 어떻게 선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는 컷오프를 통과하실 거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우선 토론에 굉장히 강하신데 그 토론에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슈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원희룡 지사께서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낮은 지지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는 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이제 후보분들이 계신데 그 후보분들을 놓고 볼 때, 이게 뭐 특정인에 대한 이제 호불호는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윤희숙 의원 말씀도 드렸는데 윤희숙 의원께서는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에서 저는 경제 문제가 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 경제 이슈에서 두각을 나타낼 사람은 이 세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예비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경선 과정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결은 경선 과정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인지도와 개인기. 근데 그 인지도와 개인기에서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보수 유권자들에게 돌파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턱걸이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컷오프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대선인 후보가 된다는 것,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이 보수 진영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남 지방에서의 어떤 지지들, 이런 것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특히 당심들을 움직여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선택을 보수 유권자들이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대단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대단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퇴하는 건 본인의 마음이니까 뭐 말릴 수 없겠으나 그동안 우리 정의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정의라고. 네. 그 정을 생각한다면 늘 최악의 경우를 좀 생각해 하시는 게 그럼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셨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경선이 진행된 이후에 원지사의 어떤 그 중앙당 내에서의 입지라든지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어떤 그런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하세요? 예. 우선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정치 생활을 꽤 오래 하셨죠. 그래서 당내 입지가 뭐 도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각에서 우려할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지 기반들을 이렇게 넓히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쪽에 저희 국민의힘의 그 이렇게 지지율이 좀 높죠. 네. 근데 영호남 쪽의 의원분들하고도 꽤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일도 해왔었고 또 팀워크도 맞춰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제 이슈를 앞두고 런닝메이트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호흡을 맞춰본다는 정도까지 지금 충분히 이제 성숙돼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이제 민심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더 빨리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제 사퇴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지지 기반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고, 또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걸 높게 보기 때문에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는 이 역량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좀 비하해서 얘기하면 밥그릇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자기 밥그릇을 확실히 갖고 있는 세력은 나중에 충분히 그 밥그릇만큼 또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권을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 찾아온 정권 하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뭐 혹시나 이제 후보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 뭐 그러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정권을 교체를 위해서 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일정한 정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로 돌아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중앙 정치 무대로 가셨으니까 거기 계셔야겠죠. 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당의 대선 후보 누가 될까 한번 점을 쳐볼까요? 타짜 대사처럼 뭐 아수라 발발타 뭐 어떻게 보세요? 주문을 외워야 되는지도 아,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거죠. 문제죠. 네. 예. 지금 현재 구도만 가지고 얘기하면 특정인 뭐 두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을 고려할 때 누가 될 것인지를 찍는 거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마구리 팍 찍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좋아하는 이 드라마 대사인데요. 미국 드라마 대사인데 우리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데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 고향이 제주여서 마찬가지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큰데 예. 그게 되면 좋고요, 정말로. 잘 넘어가셨어요. 네, 김 박사님.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뭐 이런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제 뭐 이낙연 전 총리하고 양강 구도일 텐데 뭐 근소한 차이로 좀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뭐 1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글쎄요 지금 상당히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치 신인이고 그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탄히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온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먼저 깨톡을 할까요? 전달하면서 네. 김 박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예, 어느 분한테? 우리 원희룡 지사님 이제 마지막 네. 깨톡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뭐 원 지사님 마지막 깨톡인데 마지막이라고 단언하진 않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 대선은 정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연 확장이죠. 대선은 뺄셈의 정치가 아니고 덧셈의 정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주에서 보내줬던 두 번의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원희룡 도지사께서 덧셈의 정치를 하셨는지 뺄셈의 정치를 하셨는지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을 경영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두 번의 재임 기간 동안 제주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았던 제주 역사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성과는 무엇인지 좀 더 자기 반성과 성찰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먼저 하시면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깨톡을 보내고 싶은데요. 예.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의 이제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거기에 몰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4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면 좋을지, 5년 뒤에는 또 뭘 가지고 우리가 벌어먹고 살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이번 공간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많이 좀 우리 먹고 살는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